현대시를 피시면 돼요. 니네는 안 찍혀. 이렇게 쫄지 마. 나만 찍는 거야. 목소리 들어가면 목소리 들어가면 어때? 네 목소리인지 아무도 몰라. 목소리 유튜브에 올라와요. 네, 유튜브에 올려요. 그니까 1주차만 올릴 거야. 자, 그래서 현대시를 피시면 되고요. 현대시를 역시 독해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이쪽보다 훨씬 나아. 자, 현대시를 독해하실 때 제일 처음에 뭘부터 보신다고요? 제목을 본다고요. 자, 무조건 제목을 확인하자. 자, 왜요? 제목에서 포인트를 잡아라. 제목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 그게 뭐예요? 대상, 자, 대상, 상황, 상황, 정서, 그렇죠. 자, 대상, 정서, 상황 중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있어요.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은 또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자, 처음에 초본이 있죠?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넘어가고. 자, 님의 침묵 뭐예요? 상황이죠? 네. 거울. 대상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모라이 피기까지는 상황이죠? 와사등 대상이거든요. 추일서정 뭔지 모르겠죠? 정서거든요. 고향 대상이죠. 꽃덤불 대상이죠. 자, 요런 식이에요. 자, 제목은 무조건 세 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대상, 정서, 상황 중에 뭔지 판별을 먼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이라면 뭐 한다고요? 대상이라면 얘가 분명히 상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상징하는 것을 찾으려 읽으시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속성을 정리하는. 의미하는 거 없이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속성이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정서예요. 정서. 정서면 어떻게 해요? 그리움. 뭐에 대한 그리움? 슬픔. 무엇에 대한 슬픔? 환희. 무엇에 대한 환희?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제목의 정서와 반대되거나 같은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서가 변화가 되는지도 확인해요. 제목이 정서라는 건 정서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지 체크하자. 자, 그리고 상황이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의미하는 걸 찾으려 읽으시면 되는데 상황 안에는 대상이나 정서가 들어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같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정서 있으면 없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제목을 딱 봤는데 제목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막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니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1바 제목, 2바 뭐 한다고요? 1번. 맞아요. 1점. 읽으면서 뭘 찾는다? 화자를 찾는다. 자, 화자. 화자 찾을 줄 아세요? 이젠 알아야지, 그치? 바로 나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찾아요. 그리고 우리까지. 왜요? 나랑 너랑 합쳐서 우리니까. 자, 그리고 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이 뭐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리하시고 역시 정서를 정리하세요. 어떤 기분, 어떤 상황,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분명히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으시면 되고 역시 대상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 대상에 대한 관점이나 시각까지 체크를 하시면 끝! 이게 끝! 정말 끝! 정말 끝! 자, 표현법 중요하잖아요. 표현법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상황이나 정서의 표현법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 상황, 중요한 정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위주로 이제 뼈대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위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가 바로 뭐냐면 초혼이에요. 오늘 시 3편 하는데 시간이 좀 모질라요. 빨리 해야 돼. 앞에 두 편 좀 빨라질 거예요. 자, 김소월의 시입니다. 자, 김소월은 2학년 정규 수업에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시인이죠. 김소월은 어떤 분? 네, 강정기의 민요 시인이라고 불렸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서정시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 전통적인 율격을 가지고 전통적인 정서,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를 많이 쓰십니다. 여기도 전통적인 율격과 전통적인 소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제목에 이미 체크해야 되죠? 자, 제목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네. 초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의식 중에 고복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복의식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고복의식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에서 저승으로 보내줘요.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묵누와 부르면서. 철수가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철수를 저승으로 보냈을 때 철수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네, 그런 게 이제 고복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왔죠? 사실 상황인데 정서도 담겨 있어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를 딱 찾아보시면 화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 첫 번째 연애 바로 나가 있죠.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는 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상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표현법 보이죠? 뭐가 보여요? 영탁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 보이죠? 그리고 또 너무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문장 자, 여기에 이미 표현법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반복과 영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화자는 그렇죠. 자, 그대로 상황. 그건 정서잖아요. 상황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누군가, 누구 이렇게 쓰지 말고 님이라고 항상 쓰시면 돼요. 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항상 님이에요. 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자, 근데 님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제목으로 우리 알 수 있지. 근데 제목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산산이 부서졌대. 이름이 부서졌대. 부서질 수 있나? 뭐 그래 그건 인정. 근데 허공 중에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화자하고 뭔가 헤어졌겠지. 그리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야. 주인 없는 이름이 있을 수 있나요? 표현법 뭐 걸렸어요? 역설 역살법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서 파악을 못했으면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파악하셨을 거예요. 앞에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님은 어떤 상황? 님은 현재 죽었네요. 죽음의 상황. 그쵸? 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쵸? 왜? 반복법이 걸려 있으니까. 영탄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정도로 간절한.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성서야. 그쵸? 자, 그러면서 심중이 뭐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하지 못했어요. 왜?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안타까운 그쵸? 안타까움, 원망, 한, 그리움, 슬픔 이런 게 파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안타까움까지 쓰고 안타 그리고 슬픔, 한의 정서. 사실 근데 한의 정서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 자, 반복하고 있죠? 자, 나는 님을 사랑했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안타깝겠죠. 자, 그런 상황, 그런 정서. 이거 위주로 끄집어내죠. 자, 그러면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화자가 이야기하는 건 다 대성이 된다고요. 자, 해를 바라보고 있죠? 해의 상황은 어떤 상황? 지고 있네요. 어떤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또 어둠의 이미지. 자, 이런 주변의 풍경, 배경들은 항상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슬픔의 정서하고 이 죽음의 상황하고 호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또 사슴도 얘기하죠.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울어요. 자, 사슴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사슴은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올까? 그거보다 약간 높은 소리로. 그 고라니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울어요. 사슴은.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사슴 입장에서 얘기해봐요. 사슴은 오랜 감 끝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드디어 뜯어 먹을 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쁨의 쇠를 물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아,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우는구나. 왜요? 자기가 슬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뭐라고 해요?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관.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화자의 상황입니다. 산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 자, 근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산이 있는데 떨어져 나간 산이니까 이렇게 깨진 산 그려놓고. 자, 화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섯. 여성 화자 느낌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 김소월의 시는 여성 화자입니다. 뭐 그림 정말 초등학생 그림이네요. 네. 여성 화자가 떨어져 나가는 산이. 그리고 여자한 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댕기머리. 네. 굉장하죠? 항상 그림은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슬퍼하고 있어요. 자,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그러면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다. 화대의 정서죠? 서름.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이제 빌립시다. 하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땅이죠.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에는 누가 있어요? 화자가 있잖아. 그치?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요? 님이 있겠지.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무슨 세계? 죽음의 세계, 즉 저승이죠. 땅은 내가 사는 곳, 즉 그러니까 뭐예요? 이승이죠.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은 저승과 이승의 공간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를까요? 더 높이. 그렇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근데 하지만 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간적 한계를 인식하죠. 자, 그리고 왜 하필 떨어져 나간 산일까요? 없어서 님이 없어. 그렇죠. 이게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거겠죠. 자, 그런 산 위에서 하염없이 불러요.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그러면서 나는 또 이제 뭐가 돼요? 돌이 돼요. 자, 돌이라는 건 어떤 존재?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 쌓여서 굳어서 딱딱하게 된 것. 그러면 화자가 돌이 됐네요. 화자한테 쌓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정서죠. 이런 정서가 계속 쌓이면 뭐가 될까요? 이제 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슬픔이, 그리움이 응축된 것이 돌이 되겠죠. 자, 그리고 김소월은 뭐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동화책 읽은 거 생각해 보시면 남편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다려요. 남편이 이제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고 하염없이 기다려요. 아기를 얻고. 아기를 자꾸 울어요. 울지 마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다 결국 돌이 되죠. 아, 그런 동화책 안 읽어봤어요? 오늘 읽었는데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망부석설화라고 하거든요. 망부석설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이야기. 망부석설화. 그래서 망부석설화를 차용해서 죽은 님에 대한 한탄을, 그리움을,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주제를 보시면 주제 뭐라고 쓰시면 돼요? 빈칸 똥똥 돼 있네. 자, 죽음으로 이별했잖아. 그걸 두 글자로.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삶과 죽음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표현한 시행은
그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자, 그리고 모순어법 다시 말해서 역설법이죠.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은 주인은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자, 그리고 아래쪽에 써있죠. 망부석 설화, 그리고 초보는 있어.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면 님의 침묵입니다. 시간이 약간 노릴라네요. 자, 님의 침묵은 한용운의 시는 역시 김서월과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리고 한용운이요. 정규 수업에서 하셨어요. 한용운은 특수성 때문에 한용운 시에 반드시 님이 나오는데 이 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파생한다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님은 뭐라고요? 승려였다고, 스님이었다고. 그래서 한용운 시에서 님은 부처나 불교적인 깨달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독립운동 하셨어요. 자, 그렇게 볼 때 님은 조국이나 조국의 광복이 된다. 그리고 시를 쓴 서정적 자아로 본다면, 시인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님의 의미를 파생해서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한용운 시의 특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 첫 번째 줄 많이 들어봤던 시. 네. 님의 침묵. 근데 끝까지는 잘 모르는 시. 그게 바로 님의 침묵입니다. 사실 이 김소월이나 한용운은 학습의 영역이 아니에요. 상식과 교양의 영역이에요. 그렇군요. 네, 한국인으로서 모르시면 안 돼요. 한용운 알아? 거기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아, 맞네.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목은 뭐가 나와 있죠? 상황이죠. 네. 님이 침묵하는 상황.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미 자, 한용운을 아신다면 자, 불교적 깨달은 부처가 침묵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침묵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친이 남친이 침묵하고 있네요. 왜 그래? 화났나? 삐졌죠?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화자를 찾으시면 화자 역시 표면에 연하는 시 바로 보이죠? 네. 자, 그리고 가시면 돼요.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님은 어떤 상황? 떠났네. 세상의 상황. 그쵸? 자, 그리고 화자는 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네요. 그쵸? 간단해요. 자, 그래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 푸른 산빛을 깨치고 어디로? 단풍나무 숲 떠났어요. 자, 그런데 푸른색과 단풍나무 숲은 색채적으로 대조가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대조가 될 때, 시에서 대조가 될 때는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색채적으로 끄집어내 봅시다. 단풍나무 숲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 완전 빨간색 아니에요. 새빨간색 아니잖아. 주황색, 약간 검붉은색.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 자, 그러면 어느 쪽이 긍정이겠어요? 푸른색이지. 자, 그래서 푸른색에서 검붉은색으로 갔어. 푸른색일 때는 같이 있었겠죠. 근데 검붉은색 쪽으로 갈 때는 혼자 있는 거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님과 같이 있을 때는 푸른색 희망찼어요.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암울한 단풍숲으로 차마 떨치고 갔어요. 차마는 언제 쓸까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내가 이별을 원했어요? 이별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잡았나요? 안 잡았나요? 잡았지만 차마 떨치고 갔어요. 안녕 빠이영. 우리는 끝이야. 그러면서 갔어요. 자, 그리고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자, 옛 맹세는 뭐 같았다고요? 황금 같았어요. 같이 있었죠? 꽃같이 아름다웠어요. 그런 옛 맹세는 뭐가 됐어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 미풍에 날아가 버려요. 자, 어떻게 됐어요? 같이 있을 때는 엄청 같이 있고 아름다웠던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 차가운 티끌이 돼요. 어떻게 돼요? 미풍에도 날아가 버릴 가벼운 존재가 돼버렸네요. 왜? 이별했으니까.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첫 키스, 처음 그 순간이겠죠? 왜 날카롭다고 표현했겠어요? 강렬했다는 거지. 네, 첫 키스의 추억은. 그러니까 여기로 때려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교계에 처음 입문했던 그 순간. 아, 조금 나라의 소중함을 느꼈던 그 순간. 그리고 정말 키스?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 그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운명의 지침, 운명의 방향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요? 님의 빠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난 중독시켜 놓고 나 어떻게 살라고 못 떠나버렸네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향기로운데 귀먹어요? 듣기 좋은 소리잖아. 근데 귀먹어요? 되게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귀를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꽃다운 얼굴, 예쁜데 눈 멀어요? 아니잖아. 눈 멀려면 빠은 거 봐야 되잖아. 이게 빛이 세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표현법 뭘까요? 역설이. 역설이죠. 역설을 통해 결국 나는 님에게 모든 걸 바쳤어. 완전 폭 빠져 있었네. 그런데 떠나가 버렸어.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불교적인 개념이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회자 정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 자,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화제의 정서, 어떤 정서? 슬픔의 정서.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얘기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았는데 이별하니까 너무 슬퍼. 흑, 흑, 흑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시어 무슨 시어가 나와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상 자, 앞에는 표시 안 되면 결국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나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별을 요 부분이 이 시에서 핵심이고요. 요 부분을 이걸 이해하시면 이 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힘들어요.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인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천천히.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자, 이별했어요. 어때요? 슬픔. 슬퍼요. 슬프면 어때요? 눈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뭐라고? 눈물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지. 뭔 소린지 알겠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슬프잖아. 눈물이 나.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어. 그 새끼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러면서 울고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별은 그냥 기정사실이 되는 거지.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다시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찾으러 가야지. 만나러 가야지. 만나서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다. 왜? 용서 못 해주겠어? 그래, 얼마면 돼? 제외. 이제 돈으로 사겠어. 아니. 이거 아니에요? 네.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울고만 있으면 슬퍼하고 있으면 영원한 이별인 줄 아는 까닭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로. 자, 이별에서 슬픈데 이거를 전환시켜서 어디로? 새 희망의 정수박이로. 어떤 희망? 재결합. 그렇죠. 재회의 희망으로 힘을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다시 만나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자, 되셨어요? 자, 그래서 새희망의 정수박이로 들어부었습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이 그게 회자 정리.
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죠. 네, 만나면 헤어지고. 그리고 또 떠난 사람은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난 사람은 또 반드시 돌아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자필반이에요. 거자필반.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윤회 사상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지만 안 보낼 거예요. 무슨 법? 역설이죠. 이건 마치 이거잖아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제 주머니에 들어있지만 도둑질은 아닌데요. 이랑 똑같죠.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했어요. 왜요? 이별한 건 맞지만 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님은 어떤 상황이요? 이별하고 님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언제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자, 다시 여기로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불교계에 입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전부 불교적 깨달음 부처님한테로 맞춰졌네요. 아, 그런데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쉽죠? 나라를 빼앗겼어. 하지만 다시 찾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나를 찾어. 너무 슬퍼. 하지만 나는 꼭 다시 만날 거야.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걔네 집 앞에 맨날 찾아가서 스토커 짓을 해야겠어. 아, 이건 아닌가요? 자, 그런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역시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님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걸 이제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죠. 절대적 사랑. 자, 그 다음에 님의 상징적인 의미는 옆쪽에 또 있어요. 다 쓰여져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파생시키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녹화 중이라 이름을 남기면 안 돼. 저분 좀 이렇게 좀 건드려 줄래?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툭툭 좀 쳐주실래? 아유, 깊은 나라로 떠났네. 자,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어는 강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켜요. 어쩔 수 없어. 박제하자. 두영아! 정신 차려. 두영아, 지금 여기서 졸잖아? 그러면 영원히 박제되는 거야, 영상이.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결국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 의지적이죠? 의지. 자, 이제 그리고 시 한 편 남았어요. 아, 시간 조금 모질란데. 자, 거울 이상입니다. 이상의 거울이에요. 자, 이상을 아셔야 돼요.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상. 이상이란 분 아세요? 네, 시도 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필수시니까요. 자, 이상이라는 분은요, 우리나라 문단에서, 그러니까 근대 문학에서 가장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뛰어넘는 천재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이런 불세출의 천재, 독보적인 천재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불행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조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죠. 단명해야 돼. 그래야지 영원히 뛰어날 수 없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살았더라면 더 큰 걸 남겼을 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게 천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7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본명은 김혜경 씨예요. 근데 뭐 본명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분이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건, 자,
후기 모더니즘 계열 중에 이분이 주로 쓴 시 기법이 초현실주의 기법이에요. 초현실주의가 이때 유행했거든요. 그 미술 사조에서도 되게 유행하고 그 문학에서도 유행하고. 알겠죠? 그 초현실주의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막 시계인데 막 녹아내리는 시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늘에 떠 있는 성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지 초현실주의. 그거를 이제 현실에 아니 그 문학에 갖고 와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초현실주의로 어떻게 하냐면 시하고 소설을 다 쓰셨거든요. 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생각나는 대로 쭉 쓰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시를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 속의 세계를 표출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속을 서술할 땐 띄어쓰기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소설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의식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만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그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 지식인의 전형.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강점기를 살아가는 천재,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힘들게. 지식인은 뭐 하고 싶어요? 천재들, 우리는 다 천재잖아. 우리는 뭐 하고 싶죠? 놀고 싶- 바로 그거예요. 놀고 싶어. 즉,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요? 실현시킬 수 없대요. 이들이 자아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지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똑똑해져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강점기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멍청하고 힘이 없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외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건축가예요. 그런데 시 소설 쓰신 거예요. 시 소설 써서 돈 많이 벌었냐? 그러지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의 소설 날개라는 소설을 할 거거든요. 시인데 지금 소설을 하죠. 갑자기. 왜냐면 이 소설을 이해하시는 게 이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이상의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요. 아세요? 네. 자, 모르면 또 해볼게요. 자, 날개의 처음 시작에 이렇게 나와요. 각재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러면서 시작해요. 자, 천재인데 박제가 됐어. 박제는 뭐죠? 가죽은 남기고 속에 있는 건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멀쩡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죠. 즉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요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집구석에 처박혀만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사는데 방을 두 개로 나누고 나는 아랫방에서 살아가고요. 아내는 윗방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가장은 아내고요. 내가 사는 방은요 창문도 없고요. 밖으로 통하는 문도 없어요. 아내가 사는 방은요 창문도 나 있고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즉 나는 외부와의 전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곳에서 사회적인 자아를 감춘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존재. 나의 유일한 취미는 아내가 일을 나갔을 때 아내 방으로 꽁꽁꽁 이렇게 건너가서 아내의 화장품의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 그리고 이게 아내의 어떤 곳에서 나는 냄새인지 추측해요. 그리고 햇볕에 화장품을 비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돋보기를 들어서 휴지를 태워보기도 해요. 태워봤어요? 까맣게 되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빈둥빈둥 거리다가 하루는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약상자를 빼요. 짝을 봤더니 아달린이라고 써있어요. 수면제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며칠 전에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줬던 아스피린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건가? 맞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난밤에 너무 잘 잤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잘 잤어. 맞네. 아달린을 먹인. 그럼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왜? 나는 지식인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약상자를 주머니에 우겨넣고. 그래서 산에서 고민해요. 아달린, 아스피린, 막스스, 마라도스 이러면서 계속 고민해요. 이런 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고민하다가 너무 귀찮은 생각에 수면제를 다 까갖고 한 입에 톡 털어놓고 질문 이런 거 씹어 먹어요. 푹 자요. 네, 푹 자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노랗고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아내가 되게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집으로 와요. 자, 이때까지는 나는 아내의 직업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아내의 직업을 알게 돼요. 아내는 지금 손님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내의 직업은 매춘부였어요. 매춘부 뭔지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예요. 아, 네, 창녀. 나는 충격을 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나에게 아내가 막 욕을 하고 막 때리네요. 이 새끼야, 밤새 어디 갔다 왔냐? 도둑질을 했냐? 계집질을 했냐? 술을 처먹었냐? 난 반격을 할 수 없어요. 막 손님이 막 뜯어버려요. 나는 그냥 뛰쳐나왔어. 하염없이 뛰었어. 뛰다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커피를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돈이 없네. 또 뛰어요. 뛰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백화점 옥상에 있어요. 미스코시 옥상에 있어요. 금붕어 어항이 있네요. 금붕어 어항을 한참 동안 들여다봐요. 등이 따뜻해질 때까지. 금붕어는 참 잘생겼어요. 왠지 금붕어 나 닮은 것 같아요. 저 어항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모습. 그때 정오의 사이렌이. 그리고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유리창이 시멘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더니 막 온몸이 막 간지러워요. 날개가 돋아나요. 날자. 그러면서 끝나요. 자, 날개가 돋아나잖아요. 이 날개는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죠. 지금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자아 실현을 하지 않게 그걸 봉인하고 살아가죠. 근데 아내의 직업을 목격하면서 그 숨겨졌던 사회적 자아의 실현의 욕구가 날개 형태로 발현이 되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초현실주의 기법의 소설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 기법의 시, 거울이에요. 네, 거울은 빨리 할 거예요. 자, 이 거울로 보시면, 자, 거울은 어떤 시냐면, 자, 말하는 것처럼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띄어쓰기 하나도 없죠. 자, 바로 읽어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울 속에 소리가 없잖아. 왠지 조용한 세상 같아. 거울 우리 항상 보잖아. 자, 그리고 거울 속에도 4개의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자, 그러니까 현실에 나에게 귀가 있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나도 귀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거울 앞에서 얘기 한마디씩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건 참 잘생겼다. 안 그랬어요? 오늘 예쁘네. 엄청 괜찮은데? 안 했어요? 나만 그래? 자, 그러면서 자, 결국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뭐 한다고요?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다. 그러면 뭐가 소통이 단절됐냐면 거울 밖과 거울 안은 각각 어떻게 보이냐면요.
밖은 바로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가 됩니다. 거울 안은요, 나의 내면의 자아, 즉 나의 이상적 자아를 가져요.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단절되어 있어요? 강점기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봉인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라는 소설을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자, 내가 오른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같은 오른손을 내밀어야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왼손을 내밀어요. 이걸 못 붙이나? 왼손을 내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할 수 없어요. 화해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 거울에 있는 내가 너무 예뻐서 머리를 만지려고 이렇게 하면 거울 속에 나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막죠. 그렇잖아요? 단절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자, 그러니까 거울이 뭐 해줘요? 단절시켜줘. 근데 동시에 나의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를 인식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단절하면서 동시에 연결도 해주네요. 그래서 이런 걸 거울을 이중적 매개라고 합니다. 이중적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으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그쵸? 거울 속에 나는 뭐라고요? 나의 이상적 자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나의 이상적 자는 나의 마음 속에서 항상 숨쉬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뭐 됐어? 분열됐어요. 소통이 단절돼서.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에 골몰을 껴요. 그러니까 이상적 자하고 현실적 자가 각각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 분열된 상태. 자,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요. 본질적으로 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분열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치야죠. 치료해야 되잖아. 근데 강점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오. 어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은요, 체념적으로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그걸 말해주는 시,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주제를 가시면 주제는 자아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울의 의미를 설명하면 거울의 의미 써있죠? 내면의 자아를 자아와 단절시키고 연결해주는 이중적 매개체. 자,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의 관계는 써있네요. 현실적 자, 내면적, 이성적 자, 이상적 자.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띄어쓰기 없는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대시는 여기까지.